밤의 비상대책위원회. 네, 반갑습니다. 뉴스밑장 김수민입니다. 아니, 그 밤의 비상대책위원회 그 부분은 제가 해야 되는데 막 치고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나도 방송 분량을 확보하기 위한 나름대로 치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자,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안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추미애입니다. 추미애. 추미애 하면은 좀 할 말이 별로 없다. 나 좀 빼달라 이렇게 방송 전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사람이 저 지경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저는 추미애 장관 최근에 보면서 2016년 10월 생각이 납니다. 2016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기억하시죠? 최순실 게이트. 2016년 10월 24일에 대통령 진퇴 여부가 슬슬 얘기가 되고 있고, 그때는 정치권에서는 퇴진 얘기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10월 23일에 뭐 어떤 폭로가 나왔었죠. JTBC에서. 그러고 나서 10월 24일에 박근혜가 개헌을 얘기합니다. 그때 대통령 시정연설이었는데 시정연설 전에 국회에 여야 대표와 대통령, 국회의장이 모여서 환담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병우 수석이 본인에 대한 수사를 본인이 지시하고 보고받고 하니까 수사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수사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웃긴 거는 박근혜 씨의 그때 답변입니다. 의혹만 가지고 자를 수는 없다. 그럼 앞으로 누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게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 대응이죠. 페이스 오프 됐어요. 페이스 오프. 이렇게 참 4년 만에 딱 벌어진 일입니다. 바로 위치가 바뀌니까 하는 말도 FTA가 돼버렸어요. 교환이 됐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뭐 간략한 내용을 보면 2017년 6월 5일 1차 병가를 추미애 장관 아들이 카투사로 복무하다가 받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떠나게 되는데 병가가 연장이 되죠. 6월 15일부터 23일까지로 연장이 됩니다. 2차 병가가 나와요. 근데 웃긴 거는 2차 병가에 관련된 서류를 이메일로 21일에 2차 병가가 시작되고 6일이 지난 21일에 제출을 합니다. 이메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병가를 연장한 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부부가 전화를 했다, 민원실에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전화를 했다고는 해요. 부부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글쎄,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들이 아픈데 휴가를 더 쓸 수 없나요? 이런 민원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전화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나온 거,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전화를 한 거에 대해서 전화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부모인데 어떻게 해. 근데 병가 서류를 21일에 15일에 병가가 2차 병가가 시작됐는데 21일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23일 금요일에 휴가가 끝이 나는데 복귀 안 했어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카투사 같은 경우는 주말 외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외박 전까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쓰고 외박까지 붙여가지고 주말을 부대 밖에서 보낸 다음에 일요일 밤에 복귀를 하는 거죠. 이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25일 일요일에 원래 이제 병가를 나갔다고 했으니까 병가 마무리가 23일이고 토요일, 일요일 이쪽을 외박을 썼다고 치면 일요일 복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직 사병이 이제 나타나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추미애 아들 서모 씨가 안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자기 주장으로는 서모 씨랑 통화까지 했다. 어디냐? 왜 안 들어와? 하니까 집에 있다. 라고 했고, 그러다가 이제 상급 부대의 어떤 대위가 와서 휴가자로 처리해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휴가라면 나중에 지금 나오는 얘기는 개인 휴가를 24일부터 27일까지 썼다는 거거든요. 휴가를 또 연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휴가를 연장했으면 일요일 밤에 안 들어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냥 당직 사병 자기가 몰랐던 건지 이거를 뭐 따져봐야 될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근데 추미애 측에서 23일에 당직 사병이 아닌데 25일 당직 사병이 왜 따지냐? 23일이 병가 마무리인데 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투사는 토요일 일요일에 외박을 붙인다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들어온 줄 알고 있다가 왜 안 들어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26, 27일까지 해가지고 휴가를 했다. 근데 그게 24일부터 27일 이 4일을 개인 휴가로 처리해라라고 어떤 상급 부대 대위가 와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 대위가 누구냐? 아직 묘연해요. 뭐 육군본부 마크를 달고 있었다. 이 정도 증언까지만 나왔는데 증언인지 주장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간에 이 와중에 국방부가 입장을 발표를 하고 추미애 아들은 적법하게 휴가를 얻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화로 휴가 연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 아닙니까? 전화로 연장을 하려면 천재지변이거나 도저히 어떤 사유로 부대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화로 할 수 있겠죠. 규정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추미애 아들은 제가 그 국방부의 입장을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전화로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코웃음이 날 일이긴 한데 법에 빈틈이 있나 보다. 설마 저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공공기관, 국가기관 또 그럴 일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있었던 적이 있고. 그렇지만 법을 얘기하는 거, 법의 근거를 얘기하는 건데 거짓말을 하겠냐. 국방부도 나름대로 법 해석을 했는데 전화로 해도 되는 뭐 그런 게 있어서 저렇게 얘기하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국방부가 예로 든 법령을 살펴봤습니다. 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12조 청원휴가 제1항에 보면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청원휴가예요. 청원을 해서 휴가를 가는 거죠, 말 그대로. 여러 호가 있는데 추미애 아들에 해당하는 건 제1호입니다. 다른 거는 뭐 집안의 어떤 뭐 경조사라든지 또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 대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추미애 아들이 해당하는 거는 제1호.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 이렇게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국방부가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추미애 아들은 1차, 2차 병가를 다 합치면 6월 5일부터 23일까지 18일 쓴 거죠. 18일. 일수로 19일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충족이 된다. 30일 이내에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인데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근거 규정이.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6조에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 등의 허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 얘기했었던 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를 요청한 경우인데 이 현역병이 영내 현역병이 민간 요양기관에 입원하기 위해서 청원 휴가를 이렇게 요청을 한 경우는 군병원 또는 민간 요양기관 해당 진료 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다음에 법에 정해져 있는 서식을 따라서 발행이 된 진단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걸 냈겠죠. 처음에 휴가를 받을 때는 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6월 5일부터 14일까지 휴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연장을 하는 건데 연장의 근거가 뭐냐. 제6조 제4항에 보면 여기에 따른 그 청원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되 어떤 경우에는 추가로 2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일이 기본이지만 추가로 20일 범위 내에서 또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느냐.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1회 입원 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이 필요한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일 초과해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10일 초과하는 휴가를, 청원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진료 목적으로. 자, 근데 추미애 장관 아들은 입원을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만 했습니다. 6월 5일에 1차 병가를 시작해서 사흘째죠. 7일부터 8, 9일, 3일 동안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때 수술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1차 병가를 병원 밖에서 보냅니다. 병원 밖에서 보내요.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꼭 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시간 더 줄 테니까 그때까지 휴가를 해. 그랬는데 15일부터 또 연장이 됩니다. 자, 입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 15일부터 연장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뭐라고 그랬냐면 요양심사가 필요 없다. 왜냐? 입원 민간 의료기관, 그러니까 추미애 장군 아들은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입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심사를 거쳐서 요양기간을 연장한다라고 하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3조를 위반한 게 아니다. 자, 이거 이상하죠. 입원이 더 필요해서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요양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도 입원 안에 있으면서 집에 있거나 통원을 하는 사람은 그 심사 없이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국방부가 법의 빈틈을 활용해서 무리하게 해석을 하면서 전화로도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덧붙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하기 해서 헷갈릴 때는 법령의 취지를 따져야 됩니다. 입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왜 더 입원해야 되는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원을 안 하고 집에 있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해석이죠? 이게 되는 거면 대한민국 군대는 굉장히 웃긴 군대예요. 자, 추미애 장관 측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었죠? 휴가 규정을 미군 측 규정을 따른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자, 국방부 발표를 통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이 결백하다 비슷하게 해석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작 추미애 장관 쪽은 국방부의 육군 제도가 아니라 국군의 제도가 아니라 미군 측 규정을 따라왔다라고 얘기했고 그쪽의 현근택 변호사는 미군 측 규정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군대 안 갔다 와봐서 그러냐. 웃기는 겁니다. 국방부가 추미애 아들 휴가는 적법하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추미애 장관 측 주장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지금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반박 입장을 내지 않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살펴보면 추미애 장관 측에서도 만약에 자, 두 가지 전제. 추미애 장관 측이 이 국군,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규정들을 살펴봤다.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추미애 장관 측이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 제정신이다. 두 가지가 있었다면 이 규정을 놓고 이 규정을 갖고 자신들이 휴가를 더 많이 연장해서 썼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규정 운운했을 겁니다.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백만 믿겠다. 근데 카투사는 외출 외박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규정에 따르지만 휴가는 육군 규정에 따라요. 외출 외박하고 휴가 좀 다르잖아요. 절차가. 외출 외박은 좀 더 쉬운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 휴가는 육군 규정을 따른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자, 여기서 삐꾸가 난 건데, 예, 그리고 국방부 입장은 전혀 지금 설득력이 없어요. 전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입원한 사람은 입증을 해야 더 병가를 쓸 수가 있고, 입원 안 한 사람은 안 그래도 된다. 이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자, 그리고 추미애 아들은 군대 안 가도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겨우 해가지고 간 거다. 무릎이 아픈데도 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추미애 장관 아들이 알았던 병은 뭐냐면 추벽증후군과 연골연화증이에요. 추벽증후군이 뭐냐? 무릎 관절 안에 그 측면에 추벽이라고 하는 막이 생겨서 옆에 있는 연골이랑 닿으면 통증이 생기는 거죠. 이 질환이 추벽증후군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 과정에서 연골에 미세한 상처가 나는 것이 연골 연화증입니다. 그러니까 두 병이 세트인 거죠. 이거를 추벽을 제거하는 수술을 추미애 장관 아들이 받은 거거든요. 이게 그럼 그렇게 심각한 병이냐? 이 병이 예전에 알려진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이상화 선수가 이 병을 앓았어요. 근데 이 병을 앓을 때 이제 기사들이 막 뜨는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릎이 붓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추벽 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뭐 얘기하면서 보존 치료, 그러니까 운동량 줄이고 찜질 같은 물리 치료를 일단 받는데 이게 효과가 없으면 내시경으로 추벽을 잘라내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1, 2주 안정을 취하면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이 저 정도의 꽤 긴 휴가를 나가야 될 정도로 아팠느냐, 이거는 쉽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또 사람마다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군대를 안 가도 될 정도의, 그런데도 용기 있게 자원해서 갔다라고 말을 들을 정도의 병은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서 김어준 씨가 사고를 칩니다. 9월 9일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또 뭐 그 예전에 조국 사태 때 동양대 매점 아저씨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카투사 전역병 A씨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십자인대 수술로 병가를 받았다 라고. 추미애 장관 아들이 아니 십자인대 수술하고 십자인대하고 추벽증후군하고 글쎄 이게 뭐 근처에 있다고도 보더라도 다른 거거든요. 십자인대 수술은 말 그대로 군면제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추벽증후군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거는 자 일단은 김어준 씨가 또 사고를 친 게 지난번에도 주진우하고 김어준하고 정경심이 뇌종양 뇌경색이다라고 구라 깠다가 그러니까 본인들도 속은 건지 본인들도 같이 공모해서 속인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구라예요. 입증 못했죠. 검찰에다가 무슨 서류를 냈는데 자기 증세라는 걸 입증하는 서류가 안 나왔어요. 그 병원 가서 떼달라 그러면 깔끔하게 입증되는 거거든요. 안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얘기 없잖아. 왜 뇌종양인 사람은 감옥에 가두냐 얘기 안 하잖아. 조국이 요새 말이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다고. 자, 그건 또 사고 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사람들이 많이 듣고 보고 있는 그런 공적 장소에서 남의 병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추벽증후군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당사자한테 물어봐도 되는 거고 십자인대 수술이다. 자, 그러면 이제 카투사 전역병 A씨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참말을 한 건 맞는데 자기가 들은 대로 얘기한 건 맞는데 그 서모 씨, 추미애 아들이 거짓말을 했거나 부대에서 야, 나 십자인대 수술이야 라고 거짓말을 했거나 이거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 이런 식으로 병이 있다라고 탁 터트려버리면 어떡하냐고. 김어준이 또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조국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추미애가 조국에 비하면 좀 억울하긴 해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뭐 이거 휴가 문제뿐만 아니고 몇 개 더 튀어나오긴 했는데 휴가 문제에서 불거진 거잖아요. 이게 사건 내용이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공방은 있지만 근데 조국 보세요. 사건이 몇 건이야 도대체. 그리고 분야도 뭐 사모펀드, 운동학원, 입시비리, 증거인멸 굉장히 분야도 다채롭죠. 자, 조국기 부대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때 그렇게 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마녀사냥이다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그 기사 내용을 모르잖아. 왜? 기사가 너무 많이 쏟아진 게 사람들이 이건 모르겠다. 피곤해. 이 뉴스 안 봐. 이걸 유도했던 거고 조국기 부대 같은 경우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든지 대안적 사실, 트럼프 표현입니다. 대안적 사실을 얘기하는 매체를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조국기 부대가 한 명 있는데 얘가 다른 데는 보도를 잘 안 해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만 듣는다고. 얘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정경심 동생 집에서 WFM 실물 주식 나온 거 그리고 조국 동생이 학교 테니스장 공사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서 그 사업체 수익을 취한 거죠. 근데 테니스장 지어진 게 없다.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왜 그렇겠어요? 기사가 너무 많이 쏟아진 것이 조국이 욕을 피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기억하십니까? 조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곧 군대에 갈 것입니다. 이거 약속 기억합니까? 조국 찬성한 사람도 기억 못하고 반대한 사람들도 잘 모를걸요? 상당수는? 여기에 비하면 추미애는 억울하지. 조국이 받았던 그 많은 혐의에 비해서는. 자, 그래서 제가 추미애 지지자들한테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국 그거 공부를 해가지고 뭐 나경원이 어쩌니 윤석열이 어쩌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추미애 자꾸 공격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조국은요? 직방입니다. 어? 조국은요? 그렇지, 나도 할 말 없어. 조국은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는데 추미애가 왜 이렇게 공격받아야 되냐 그러면 나도 할 말 없어. 그렇습니다. 조국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불쏘시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쏘시개니까 조국을 불쏘시개로 해서 추미애라는 불을 계속 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라도 살려야겠죠. 그나저나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이 민주당을 더럽히는 CR도 안 먹히는 그런 실드를 쳐서 제가 낯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그 내용 하나씩 좀 보죠. 양향자 삼성 출신인데 최고위원이 됐죠.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검찰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도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맞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드는 총장이기 때문에 수사를 허투루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는 뭐 이제 와서 윤석열을 믿어.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 그러니까 아들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연락을 해가지고 휴가를 문의하고 이런 것들이 김치찌개 시킨 거하고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김치찌개 다 처먹었잖아. 1차 병가가 김치찌개 1인분 처먹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더 시키려면 사리를 더 시키든 2인분으로 추가로 더 하든 간에 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갑질이지. 그리고 우상호 의원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을 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서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 사과였어요. 요 얘기는 표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과한 겁니다. 그 사람도 판단력은 있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른이 동교동계의 막내였는데 또 이 지경이 될 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추 장관이 민원을 부대했겠냐 라고 하면서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누구야 김종민인가? 군대 보내는 어머니들을 공격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장경태 의원은 그러면 부모 자식 간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야 하냐. 이게 무슨 어법이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자꾸 밖에서 나가 놀면 야 밖에 나가지 마 하면서 부모님이 애를 막잖아요. 근데 애가 다음날 등교 시간인데 학교에 안 가. 너 왜 학교 안 가? 그러면은 엄마가 어제 나보고 밖에 나가지 말라면서요. 지금 장경태 의원이 딱 이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의원들 전부 압도할 수 있는 진짜 21대 국회 이은재라고 할 만한 의원이 나왔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뭘 잘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민주당은 병역 대상자 국회의원 150명 중에 116명이 병역을 이행했고 국민의힘은 병역 대상자 84명 중에 72명이 병역을 이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자. 어디가 더 많이 갔다 온 거죠? 김수민 씨가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제가 계산력을 테스트해 보려고. 민주당 의원 중에 병역 대상자 의원 중에 70.33%가 군대를 갔다 왔고 국민의힘은 85.71%가 갔다 온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글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언론에서 기사화가 됐어요. 일각에서는 김수민 때문에 언론 보도가 촉발됐다라고도 하는데 이거 제가 처음 한 것도 아니에요.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어떤 분이 올려주셨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바로 인용하거나
어디 가서 써먹을 수는 없으니까 저도 당연히 기사나 자료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군대를 더 많이 갔다 온 거예요. 근데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진짜 이걸 가지고 어떤 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게시판에도 그런 댓글이 달렸는데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 때문에 옥고를 치르느라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있다. 그는 헛소리 나면 안 되고. 아니 누가 뭐래? 누가 뭘 했냐고. 민주당이 군대를 덜 갔다 왔으니 문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김남국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군대 잘 안 갔다 와서 모른다라고 얘기한 게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의원이 군대에 갔다 온 비율이 더 크다라는 것이 입증되면서 그 말이 틀렸다는 게 밝혀진 거 아닙니까? 한쪽이 병역 이행률이 높아야 그쪽이 오른쪽이다라고 누구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 말 그 팩트 체크 해보다가 국민의힘 쪽이 군대를 더 많이 갔다 온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민주화 운동 뭐? 아이고 독해력이 그따위니까 한동훈 녹취록을 그따위로 읽지. 아 진짜 이런 인간들이 뭘 깨어있는 시민이야. 깨져있는 유시민들의 조작된 힘이지. 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이래가지고 뭘 검찰개혁을 해 진짜. 검찰개혁은 뭘 검찰개혁을 해.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조국입니다. 자 조국 일가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이 나왔어요. 법정에 정경심 재판에 나와서 진술 300여 개를 거부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국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017년 3월 2일 트위터에서 조국이 하신 말씀입니다. 피의자 박근혜 접촉비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축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 자 박근혜는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축했다라고 하는데 조국은 말하지 않겠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조국이 강조했다시피 법정에 나온 증인의 법적인 권리예요. 진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우용은 또 진술 거부하겠다는데 검사가 왜 300여 개를 질문하냐. 왜 질문을 안 하겠어 그러면? 응? 타자를 일부러 걸을 때도요. 볼 4개를 꾸역꾸역 다 던져야 됩니다. 투수는. 조국한테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였는지 그거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검찰도. 그럼 조국이 진술 거부하면서 일거에 다 포괄적으로 거부해버리고 그러면 진술 거부권이지 질문 거부권이 아니라고. 진술 거부했으면 됐지. 그러면 쥐가 일일이 진술 거부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질문을 못하게? 그런 게 있어. 전우용은 또 뭐 끼어들어갖고 전우용은 지난번에 이런 말 했었죠. 정경심은 인문학도라서 선물 투자 이런 거 못한다고. 전우용 당신은 인문학도인데 단어 해석이 왜 이러냐. 자 근데 조국이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한 질문에 흔들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일가의 그 7대 허위 스펙 중에서 하나가 공익인권법센터 서울대 인턴 문제잖아요. 이것도 웃긴 게 인턴을 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다 인턴을 한 거야? 했다고 치더라도. 근데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조국 쪽에서 세미나 영상 촬영한 거를 냈는데 그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조민인지 아닌지가 헷갈립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로는. 국과수에서는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긴 했는데 기다라고도 입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민을 거기서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진술이 엇갈려요. 한쪽은 교복을 입고 있었다. 한쪽은 사복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엇갈리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버지니까 그리고 당시 세미나 참석자가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딸 당연히 봤을 거 아니냐. 근데 왜 딸을 봤다라고 언급하지 않았냐? 하니까 조국이 한숨을 내쉬고 뜸을 들이다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 진술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조국의 이런 행위는 위증죄를 피해갈 수 있는 안전판이긴 하죠. 하지만 그동안에 SNS에서도 떠들고 뭐 별의별 말 다 해놓고 이런 거에 침묵하는 거는
썩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을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웃긴 게 또 나왔습니다. 자, 자, 조민이 입시 과정에서 제출했던 것 중에 자기가 호텔 아쿠아팰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인턴을 했다라고 하는 예, 그 이력이 있거든요, 스펙이. 그리고 인턴 증명서도 있어요. 근데 아쿠아팰리스 측에서는 우리 호텔에 그런 인턴 과정은 없다라고 모든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민은, 이 사람은 투명인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조국 집안 사람들은 초능력자들이 많아요. 조민은 투명인간이야. 봤다는 사람이 없고 막 이래요. 그리고 조민 동생 있잖아요. 아들, 조국 아들. 이 조국 아들은 뭐 동양대에서 뭘 했다는데 그때에 어디 시험을 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조국 아들은 점퍼야, 점퍼. 영화 점퍼 아세요? 이 영화 나온 지가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15년 전 됐나? 점퍼라고 순간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예, 조민은 투명인간, 그리고 조국 아들은 점퍼. 이 무서운 가족입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조국도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쿠아팰리스에 인턴을 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보면 아쿠아팰 할 때 팰이 아쿠아팰리스잖아요. 아예 이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 아쿠아팰리스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호텔의 정식 명칭은 아쿠아팰리스 어의 이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조국기 부대는 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팰리스든 어의 이로 쓰든 아의 이로 쓰든 그게 뭔 상관이냐. 그리고 영문이 그 팰리스 할 때 PA니까 아의 이로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양반들아, 이건 상호의 문제라고, 고유명사의 문제라고, 영문법 표기의 문제가 아니야. 증명서 아닙니까? 증명서. 자, 아쿠아팰리스가 실제로 증명서를 떼줬다면 그 증명서에는 아쿠아팰리스 공식 명칭대로 어의 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조민의 증명서는 아쿠아팰리스 아의 이가 들어갑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 이것은 공적으로 정식으로 그쪽에서 발행한 문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문서 양식은 어디서 발견되었다? 조국 가족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택배로 받았다고, 호텔한테. 근데 이것이 발견된 것은 어디다? 조국 서울대 연구실 컴퓨터에서 발견됐습니다. 자, 조국이 했는지, 뭐 검찰은 조국이 했다는 입장이죠, 당연히. 누가 했겠어요? 서울대 연구실 컴퓨터에서 발견이 됐다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표창장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라왔는데요. 정경심이 컴퓨터를 그렇게 위조할 수 있는 컴퓨터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조교가 법정에 출석을 합니다. 자, 이 조교가 법정을 출석해서 정경심은 컴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랬냐면 당시에 교수님도 많아서 업무가 많았는데 자기가 조교로서 맨날 정경심 교수가 불러서 가면 별거 아닌 걸로 저를 귀찮게 했다, 이런 것도 못하나 생각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체적 예시로 나온 것이 한글 프로그램에서 표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가 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가보니까 케이블이 꽂혀 있지 않았다. 스캐너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부탁을 자주 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 컴퓨터 잘은 못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검찰에서 뭐라고 물증을 제시를 했냐면 정 교수가 자기 경력 증명서를 위조한 적이 있죠. 똑같은 수법으로 하단부를 오려서 붙이고 그 다음에 경력 기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경력 증명서를 위조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이 파일을 제시하면서 이거를 직접 자기가 스캔을 해서 파일 속성을 JPG에서 PDF 파일로 변환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받았던, 정식으로 진짜로 받은 경력증명서 파일을 PDF로 변환해 가면서 스캔을 했다는 흔적이 나온 거예요. 이래도 스캐너를 사용 못하는 거냐 라고 했더니 이제 이 조교가
제 기억으로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금 물러났는데, 자, 이게 대반전인 겁니다. 뭐냐면 또 하나에 더 있어요.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자료에 보면 정경심이 조국한테 노트북이 고장났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한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국보다 정경심이 이런 거는 더 낫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정경심이 컴맹인 게 아니고요. 컴맹이라는 말도 좀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컴퓨터를 잘 못하는 사람인 게 아니라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자꾸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자주 경험하는데, 저도 어디 그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때 컴퓨터 잘 안 되면 자꾸 동생 부르거든요. 근데 동생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다루더라도 이 컴퓨터의 연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못 챙겨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런 겁니다. 뭐냐면 정경심이 컴퓨터 실력이 안 돼갖고 조교를 자꾸 귀찮게 한 게 아니고 지가 그냥 하기 싫으니까 시킨 거예요.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예, 그 조교는 법정에서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현타가 안 왔으면은 노예근성인 겁니다. 이제는 좀 눈치를 채셔야 될 텐데 안타깝네요. 그동안 이용당하신 겁니다. 그동안에 쭉쭉 정경심 재판이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자, 그 박지원 현 국정원장이 조국 청문회 할 때에 휴대폰 속에 이제 동양대 표창장 띄워놓은 거,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때 뭐 검찰이 유출한 거다 이 지랄한 새끼들이 있는데, 동양대 표창장 그때 지원이가 띄웠던 거기는 칼라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압수했었던 그 표창장은 무엇이었는가? 흑백 4번이었습니다. 검찰이 유출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박지원은 어떻게 그 표창장을 구했는가? 결국에 그 해답이 나왔어요. 김미경 균형인사비서관, 조국의 측근이죠. 조국의 청문회 준비도 도와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냈을 수 있다.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입수해서 보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보냈을까요? 이거 왜 흘렸을까요? 표창장 의혹이 불거지니까 요거 있다, 원본이 있다라고 흘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원본, 사진일 뿐이지 원본이 없는 겁니다.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표창장 관련해서는 제가 누누이 정리를 쭉 해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표창장이 실제로 나온 게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표창장을 받게 된 계기인 동양대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에 조민이 참가를 했느냐 이거잖아요. 자, 그 뉴스공장에 동양대 매점 아저씨라는 사람이 나와서 조민을 봤다, 내가 봤다 했죠. 그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 어쨌든 조민을 봤다는 사람이 재판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2012년 여름에 조민의 봉사활동을 목격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목격담을 들어보면 조민이 애들을 막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뭐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이렇다는 건데, 그 과정에는요 초등학생 과정이 아니에요. 거기서 일단 삐꾸, 그 다음에 2012년 여름에 조민의 봉사활동을 목격했다고 했잖아요. 동양대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은 1기가 2012년 1월 2월에 시작해서 2기는 3월, 4월,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2012년 여름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몇 월 달입니다. 6월, 7월, 8월, 이게 여름이죠. 5월 말에 끝났어요.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 2기가. 근데 여름에 봤대요. 방학 시즌에 봤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동양대 교수 중에 장모 교수라고 있습니다. 장모 교수가 조민이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쪽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때 예전에 얘기를 했냐면, 강모 교수가 조 씨의 봉사활동을 목격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도 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 교수에 이어서 이번에는 강모 교수를 법정 증인으로 출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건 검찰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정경심 교수 측에서 요구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2012년 여름 무렵에 동양대 본관에서 조 씨를 직접 목격했다. 이 사람도 얘기를 합니다. 그때 보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동양대에서 볼 수는 있지, 조민이. 엄마가 동양대 교수인데 놀러 왔을 수 있지. 그리고 최성해 총장한테 용돈을 받았다고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데 그때 친했잖아요. 최성해하고 조국 정경심 친했습니다. 최성해 같은 놈하고 친하게 지냈어. 그들이 얘기하는 최성해 같은 놈하고. 자, 근데 여름이잖아요, 여름. 아까 얘기했죠.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이 그때 있었다는 증거는 증언은 못 된다고. 그리고 이 강모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조 씨의 봉사활동을 직접 본 적은 없다. 그러니까 장모 교수가 강모 교수가 조 씨의 봉사활동, 조민의 봉사활동을 목격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자기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강모 교수는 그건 그 사람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직접 봤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조민의 표창장 수여를 추천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도 누군가 건의해가지고 자기가 동의한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야? 이렇게 해서 투명인간 조민 과연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사람을 고문한 혹은 최면을 건 정황도 나왔습니다. 자, 정경심 동생이 이 사모펀드에 연루가 돼 있죠. 그 정경심 쪽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돈을 그냥 빌려준 거다. 그리고 컨설팅 계약으로 돈 받은 거는 이자를 받은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컨설팅 계약에 대해서 또 정경심 동생 또 연루가 돼 있는 거니까. 근데 정경심 동생이 법정에 나왔는데 검찰 진술을 때하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검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누님이 저에게 모바일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같이 계좌도 만들고 했다. 모두 정경심 교수의 돈과 주식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하면서 명의를 빌린 것이다. 그러니까 정 교수가 남편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정경심이 빌려준 거냐 명의를. 예, 거기에는 맞다고 얘기를 해놓고 또 말을 바꿨어요. 말을 바꾸면서 그리고 자기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뭘 들이댔느냐? 컨설팅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 증거 종이에는 정경심 동생의 이름, 계좌번호와 몇 가지 신상 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필로. 정경심 동생은 제 글씨가 맞다라고 시인을 하면서도 제 기억으로는 저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이 계약서는 조작된 것입니다. 정경심 동생을 검찰이 불렀을 때 검찰이 최면을 걸었던가 아니면 정경심 동생을 고문해가지고 쓰게 만든 거예요. 가필하게 만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광훈이 빤스파들이 이번 개천절에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개천절 집회는 조국기 부대한테 양보해야 됩니다. 조국기 부대여 골기하라. 이재용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재용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희한한 게 이재용이 기소가 되면서 대깨문들이 시무룩해요. 시무룩합니다. 왜? 대깨문들은 윤석열이 이재용을 불기소하기를 바랐다는 것이죠. 윤석열이 기소 안 하고 미루고 있으면 추미애가 기소하라고 지휘하면 될 거 아니야? 법무부 장관 지휘권 있다면서 떵떵거릴 땐 언제고 왜 기소 지휘하네? 추미애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이에요. 추미애가 어떤 사람이냐? 예전에 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폭로하면서 삼성 전국이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2007년에. 그때에 삼성 쪽에서 추미애 등의 어떤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시도했던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됐어요. 그때 추미애가 나서서 고백을 합니다. 삼성에서 나한테 접촉해 온 적이 있다. 뭐 선거 때 도와준다고 했다. 근데 내가 안 받는다고 했다.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삼성을 수사하던 쪽, 특검이나 이쪽에서는 또 언론에서는 추미애가 그게 누군지 얘기해야 된다. 추미애가 그 사람을 얘기를 해줘야 누군지 얘기해줘야 수사가 진행이 되고 특히 삼성에 관련된 그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추미애는 공식 석상은 물론이고 뭐 자기가 따로 검찰에 간다거나 특검에 간다거나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인사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삼성에게 정관계 로비 의혹 무죄, 무혐의가 나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추미애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왜 불지 않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접촉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뭔가를 받진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털어버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삼성 이재용 기소하라고 지휘할 수 있을까요? 자, 윤석열이 기소를 미뤘던 이유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딱히 미룬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기소를 빨리 지휘 안 하고 미뤘던 이유는 일단 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공고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불기소 말고 수사 중단까지도 공고가 나왔죠. 그렇지만 수사를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팀이 뭘 했느냐, 각계 전문가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뭘 보여주면서 이래도 아니냐, 이래도 기속감이 아니냐, 특히 프로젝트 G 문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검찰이 이재용 기소를 하기로 하고, 그런데 검찰수사심의위의 권고라는 좀 압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꺾기 위해서 전문가들, 특히 친삼성 전문가들을 격파 시도한 겁니다. 야, 이래도 아니냐? 라고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이래도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보이는 것이 이복현 검사입니다. 이복현 검사가 어떤 사람이냐? 저는 한동훈이 자기가 이재용을 봐줄 생각이 제일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 녹취록이 나왔을 때 그것은 이복현이 동의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복현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동훈보다 나이는 한 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지만 한동훈보다는 후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워낙 일찍 사실을 합격해서. 근데 이복현 검사 같은 경우는 공인회계사를 먼저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에 밝은 사람이라는 거죠. 1998년에 공인회계사를 합격을 했고 2000년에 사법시험 합격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2기예요. 한동훈보다 기수 차이는 좀 있는 거죠. 더 후배인 셈입니다. 검찰로서는. 이 사람이 뭘 했느냐, 현대자동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 사건.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 걸어온 길이랑 좀 겹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리고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도 파견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 총장하고의 어떤 인연이 있는 거죠. 윤석열 사단의 막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이복현 검사 손을 거친 사건이고요. 박영수 특검팀에서 국정농단 수사도 맡았었던 그런 검사입니다. 굉장히 초강경파 검사다. 이명박도 조사를 했었죠. 수사지원 검사로서 수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검사예요. 이 이복현이 수사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공소유지도 담당을 하는 것이 삼성한테는 불리하겠죠. 그런데 검찰개혁을 외치는 추미애 장관은 검찰 인사권을 쥐고 이복현에게 선물을 합니다. 이복현을 좌천성 발령을 내버립니다. 이게 검찰개혁이에요. 자, 이복현하고 이 수사팀의 수사부장입니다. 부장이었죠. 그래서 이재용 기소할 때도 발표를 했었잖아요. 이복현하고 그 다음에 부부장이 최재훈 검사인데 이 둘 다 발령이 납니다. 대전지검 형사 3부로 이복현 가고 원주지청 형사 2부로 최재훈이 갑니다. 차 떼고 포 떼고 하는 식이에요. 물론 나머지 검사들은 이제 공판 전담으로 남기로 했긴 했는데 결국에 뭐냐면 인사 시즌까지 기소 시간을 끌었던 것은 이복현을 계속 그 부서에 남겨놓음으로써 공소유지까지 맡기려고 했던 윤석열의 포석과 그 다음에 인사 시즌 때 삼성을 기소하게 함으로써 이복현을 떠나보내게 하는 이 추미애 측의 양쪽의 생각이 갈린 것이죠. 이 기소는 사실 허무한 건데 기소를 하더라도 이재용이가 뭐 수를 써가지고 무죄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기소 여부에 무게가 많이 실려버렸던 거예요. 하지만 추미애가 얻은 것은 추미애는 기소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괜히 그렇게 하다가 삼성 편이다라고 하는 낙인만 찍힐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추미애가 관철한 것은 뭐다? 이복현을 딴 데로 보낸 겁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아직까지 이재용은 상황입니다. 검찰개혁 하니까 무슨 나라를 새로 세우는 줄 알았죠? 검찰개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다? 이재용이라든지 자본입니다. 이시춘추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신행 국회의원이 쓴 소설인데 사실상 이건희를 겨냥한 소설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건희 쪽이 정치권을 휘두르기 위해서 처음에 내각제 프로젝트를 썼다가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상황 프로젝트, 직접적으로 정치권에 개입하지 않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대통령을 휘두르겠다는 상황 프로젝트를 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이 상황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 상황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이상은 재벌을 맹렬히 수사했던 검사의 기본을 하고 있었던 그 검사들의 시련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소장이 굉장히 길어서 저도 좀 오랫동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삼성에서 이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엘리엇, 해외 자본인 엘리엇이 반대를 했잖아요. 거기는 거기에 이제 단기적 이익이라든지 눈에 뻔히 보이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건데, 엘리엇이 반대한다고 해서 엘리엇이 해외 투기 자본이라고 칩시다. 엘리엇이 반대하면 같이 반대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들도? 소액주주들도 반대하고 국민들도 반대하고 시민단체도 반대해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삼성이 어떤 수법을 쓴다? 엘리엇은 기업 사냥꾼, 먹튀, 벌처 펀드, 해외 투기 자본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이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로부터 국내 기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로 합병 찬성 분위기를 조성하고 언론에 나흘 동안만 2015년 7월 13일, 16일 나흘 동안만 36억 원의 광고를 발주했어요. 돈을 뿌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에는 실제로 엘리엇 먹튀 우려라든지 국민연금이 백기사 해야, 이런 식으로 합병 찬성 여론을 조성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특히 대깨문이라든지 예전에 또 극우 반공 세력도 마찬가지인데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A입니다. 자기하고 적대하는 게 B예요. B 나쁜 놈이에요. 우리 욕하면 B 편,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 있죠. 박정희 욕하면 김일성 편, 조국 욕하면 조선일보 국민의힘 편. 이 수법이에요. 삼성이 쓴 수법도. 엘리엇도 나쁘고 삼성도 나쁘죠. 각각의 문제로 나쁜 건데, 그걸 다 그냥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 말씀 김 DJ 구무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상황 프로젝트는 정관언 유착을 노렸던 그 X파일에 나오는 내용에도 그것이 사실상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했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지금 추미애, 조국 이따위로 나오는데도 민주당이 아주 기세등등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재보선 때 민주당은 조국을 부산시장으로 내고 추미애를 서울시장으로 내십시오. 진짜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당을 한번 다 말아먹어봐라 이 새끼들아. 네, 좀 고정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추미애 서울시장 후보, 조국 부산시장 후보 이렇게 내주면 지지자들은 열광하고 반대자들도 흐뭇하지 않을까 싶네요. 대화합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비례대표는 민주당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선 때는 비례대표가 없습니다. 김수민 씨가 또 농담하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아수라 발발 타.